대만 정화현 북두진 3층짜리 상가주택에 혼자 사는 30대 여성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발견 당시 여성은 몸 전체가 이미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고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죠. 여성은 소위 좀 사는 집의 딸이었는데요. 경찰은 처음에는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부검 결과 경찰의 예상과 다른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성의 머리에 둔기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타살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하나둘 발견되죠. 하지만 현장에서 다투거나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금이나 기중품에 손을 댄 흔적 또한 없었습니다. 이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여성의 뱃속엔 5개월 된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여성이 임신 중이었음에도 여성의 주변인들 누구도 여성의 남자친구에 대해 아는 이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 걸까요? 그녀는 어쩌다 자기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름 최이용, 당시 나이 39세. 그녀는 북두진 중산로에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상가주택은 부모님이 마련해준 것으로 차로 30분 거리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죠. 최이용은 거의 매일 부모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매일 어머니와 통화할 정도로 부모님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2008년 9월 4일 오전 10시경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던 딸이 사흘 전인 1일부터 며칠째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와 너무 다른 모습에 걱정이 된 최이용의 어머니는 딸의 집을 직접 찾아가죠. 딸의 집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1층 가게 세입자도 며칠째 최이용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최이용의 어머니는 집 뒤편 차고에 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차가 있다는 건 집에 있다는 건데 불길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최이용의 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집 열쇠를 가져오지 않아 열쇠를 가지러 서둘러 집에 다녀옵니다. 오전 11시경 최이용의 어머니는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딸 최이용의 집에 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문 틈새로 역한 악취가 새어나왔죠. 두 사람은 냄새가 나는 곳을 따라가다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최이용의 어머니는 계단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딸 최이용임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2달 전 딸과 커플로 샀던 티셔츠와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이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최이용은 사망한 지 최소 이틀은 지난 듯 했습니다. 집 문과 창문, 방범창에 파손된 흔적이 없었고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돈이 될 만한 물건도 그대로 있었죠. 가구와 옷가지들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툰 흔적 등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최이용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계단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최이용을 옮기던 중 목덜미에서 가느다란 밧줄 한 가닥을 발견하는데요. 대만의 9월 초 무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시신의 부패가 유독 빠르게 진행돼 팽창된 상태였기 때문에 목이 보이지 않았고 밧줄이 살점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자칫하면 발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밧줄은 계단벽에 걸려있는 장식용 밧줄이었습니다. 부패가 심해 신체 조직들이 무너져 육안으로 사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경찰은 최이용이 밧줄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하지만 최이용의 어머니는 경찰의 추측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얼마 전까지 가족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아이예요. 평생 돈 걱정 없이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웠고 지병 하나 없이 건강한 아이였다고요. 곧 함께 여행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목숨을 끊다니요. 말도 안 돼요. 부검 결과 경찰의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최이용의 후두부에 둔기로 맞은 듯한 상흔이 발견되죠. 그뿐만 아니라 만약 살자를 했다면 줄자국이 목 위에서 사선 방향으로 나 있어야 하는데 최이용의 경우 목 중앙에 수평으로 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밧줄에 손톱으로 누른 듯한 세로 자국이 있었는데 이는 최이용이 강하게 저항했다는 걸 나타내죠. 명백한 타살임을 의미했습니다. 현장에 외부 침입이나 다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체격이 좋았던 최이용을 제압할 정도면 건장한 남성일 확률이 높았죠.
이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최이용의 뱃속엔 5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죠. 최이용의 가족은 경찰에 최이용에게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각과 달리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죠. 가족뿐 아니라 그녀의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조차 그녀에게 남자가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최이용이 워낙 덩치가 좋은 편이라 그냥 살이 좀 찐 줄로만 알았다고 했죠. 경찰은 우선 그녀의 남자 관계를 주목합니다. 1996년 27살의 최이용은 중학교 동생 장 씨와 결혼합니다. 학창 시절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진 거였죠. 보기엔 첫사랑을 이룬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같지만 남편 장 씨가 사랑에 빠진 건 최이용이 아닌 최이용 부모님의 재력이었죠. 최이용의 집은 소문난 현금 부자였습니다. 최이용의 부모는 마트를 운영하면서 주식, 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최이용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겸손하고 검소한 성격이었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명품 가방 하나 산 적 없었습니다. 다만 최이용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상당했는데 그래서인지 대인 관계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남편 장 씨는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 최이용을 꼬드겨 그녀와 결혼하는 데 성공하죠. 결혼하자마자 그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못생겼다, 뚱뚱하다며 아내 최이용을 구박하고 최이용의 외모 콤플렉스를 자극하며 그녀에게 함부로 했죠. 최이용에게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쓰레기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편 장 씨의 외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최이용은 이혼합니다. 최이용의 부모는 이혼한 딸이 안쓰러워 자신들의 집에서 가까운 북두진에 집을 마련해 주는데 그 집이 바로 사건이 일어난 3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 북두진 중산로에 위치한 이곳은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황금 상권이죠. 최이용은 2층과 3층 두 개 층에 거주했고 1층에 공예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훗날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밧줄이 바로 이 공예품 가게에서 팔았던 소품이었죠. 최이용은 결혼정보회사와 대만식 고기덮밥집도 했었습니다. 사건 발생 몇 달 전, 최이용은 갑자기 하고 있던 사업을 모두 접더니 1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공예품 가게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줍니다. 사업을 모두 정리한 최이용은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부모님을 만나 함께 밥을 먹는 등 소소한 일상을 보내죠. 전 남편 장 씨는 멀리 이사해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 배제됩니다. 최이용의 가족과 지인들은 최이용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전 남편과도 일찌감치 연락이 끊겼고 주변인들 누구도 최이용의 남자 관계를 몰랐다면 대체 최이용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는 누구고 최이용은 왜 그의 존재를 주변에 알리지 않았던 걸까요? 이때 최이용의 한 친구가 경찰에 중요한 제보를 하나 합니다. 몇 달 전 최이용이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남자라며 20대 남성을 한 명 데려왔어요. 카운터에 자리 하나 마련해 달라면서요. 둘이 무슨 사이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친구 부탁이니까 이력서를 받아두긴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 최이용이 절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그 남자가 월급이 너무 적다고 일하기 싫다 그랬다면서 무슨 남자가 그러냐고 그 남자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이용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20대 남성이 최이용 사건과 연관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녀는 보관하고 있던 남성의 이력서를 경찰에게 줍니다. 이름 류자명. 당시 나이 25세. 과거 그는 최이용의 대만식 고기덮밥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력서에 있는 사진을 본 최이용의 부모는 한눈에 그를 알아봤죠. 이 남자애 알아요. 키도 크고 생긴 것도 괜찮았어요. 딸애가 장난처럼 이 남자랑 사귈 거라고 말한 적이 있긴 한데. 하지만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14살이나 났습니다. 최이용의 부모는 그저 딸이 농담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이후 그들은 유자명에 대한 이야기를 더는 듣지 못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류자명을 만나러 이력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갑니다. 타이중 북동구에 있는 집에는 류자명 어머니 혼자 있었습니다. 류 씨의 어머니는 류자명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죠. 경찰은 어머니에게 류자명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오게 하라고 시킵니다. 류자명은 경찰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바로 집에 가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전화를 끊고 2시간이 지나도 그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역시 꺼져 있었죠. 확실히 류자명은 이번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시내와 인근 마을에 수배령을 내립니다. 경찰들은 류자명의 집 근처에 잠복하면서 류자명의 어머니와 동생 전화를 도청했죠.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지켜보았지만 류자명은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0월 1일 아침, 드디어 류자명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지금 북쪽에 있고 일자리를 구했으니 안심하라는 안부 전화였죠. 경찰은 기지국 신호 추적을 통해 이 전화가 100km 넘게 떨어진 타오위안 중리의 한 편의점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려온 전화임을 확인합니다. 경찰 2명이 그곳으로 달려가 주변 CCTV를 확인해 보니 류자명과 체격이 비슷한 남성이 주변을 여러 번 오가는 모습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죠. 다음날 근처 가게를 탐문 수사 중이던 경찰 둘이 택시에서 내리는 2명의 남성과 마주칩니다. 순간 경찰의 촉이 발동되고 저 남자 류자명 같은데, 하지만 사진과 얼굴이 차이가 있어 섣불리 체포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명이 소리칩니다. 류자명! 그러자 택시에서 내린 남성 중 키가 큰 남자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무의식 중에 순간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만 거죠. 경찰은 재빨리 2명의 남성을 체포합니다. 키 큰 사람은 류자명이었고 옆에 있던 키가 작은 남자는 류자명의 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류자명을 취조실로 끌고 가 사망한 최이용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보고도 류자명은 그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압박에 류자명은 최이용과 연인 관계였으며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죠. 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9월 1일 이후로 채용을 본 적도 없으며 자기는 줄곧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다고 주장하죠. 어머니와 통화 후 한 달간 연락이 두절됐던 건 경찰에 피해 도망 다닌 게 아니라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 다닌 거라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9월 1일 류자명은 정말로 카지노에 있었습니다. 사채업자에 대한 류자명의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건 발생 추정 시간에 카지노에 있었다는 게 확인된 이상 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류자명은 경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걸 눈치채고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을 지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마주하자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죠. 류자명과 그의 남동생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2 아들을 키워냈죠.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전화한 것만 봐도 그에게 어머니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하죠. 류자명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류자명의 어머니에게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류자명의 어머니는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해 경찰에 협조하기로 하죠. 그녀는 아들을 붙잡고 간곡히 말합니다. 뱃속의 아이가 네 아이니? 만약 네가 그 여자를 죽인 거라면 인정해. 얼마가 걸리든 엄마가 너 죗값 받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의 설득에 류자명은 눈물을 흘리며 결국 범행을 인정합니다. 류자명은 어릴 때부터 문제아였습니다. 공부하는 담 쌓고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고만 치고 다녔죠. 2003년 당시 20살이던 류자명은 PC방에 갈 돈이 없어서 한 아파트에서 수십만 대만 달러, 한화 약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칩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0년형 정도는 받아 마땅했지만 외할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정상 참작돼 3년 2개월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년 전인 2007년에 출소하죠. 출소 후 류자명은 인터넷을 통해 여자들을 만나는데요. 그의 목표는 멀끔한 얼굴을 무기로 돈 많고 외로운 사모님을 낚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류자명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채용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게임 장비를 보고 상당한 재력가임을 눈치채죠. 자기보다 14살이나 많고 못생겼으며 한번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채용은 류자명에게 너무나 쉬운 최고의 먹잇감이었죠. 류자명은 출중한 외모와 달콤한 말솜씨로 채용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채용은 류자명과 함께 살며 매일 밥을 챙겨주고 용돈을 주었죠. 류자명의 사랑에 빠진 연기가 완벽했던 걸까요? 채용은 류자명에게 마음을 열고 완전히 그에게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채용이 류자명을 남편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채용은 류자명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노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한심해 보였죠. 2008년 2월 채용은 류자명을 자신의 대만식 덮밥 가게에서 일하게 합니다. 식당 사람들한테는 아는 누나, 동생 사이라고 소개하죠.
류자명은 본성이 게으르고 노는 걸 좋아하는 딱 한량 스타일입니다. 그는 가게에서 일하는 게 너무 싫었죠. 류자명은 일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가게를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채용과의 관계도 슬슬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죠. 그는 채용에게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 장남인 자신이 돌봐야 한다며 타이중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채용은 류자명을 붙잡기 위해 친구를 찾아가 일자리를 부탁해보지만 류자명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어머니 집으로 가버리죠. 그 후에도 류자명은 일주일에 한두 번 돈이 필요할 때면 채용을 찾아왔는데요. 5월, 채용이 임신합니다. 그녀는 류자명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태교에 전념하기 위해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죠. 채용은 주변 사람들 눈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신들이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 여겨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채용은 류자명과 결혼해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고 접근한 류자명에게 아이는 불필요한 걸림돌이 뿐이었죠. 류자명은 채용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수차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었던 채용은 그의 말을 듣지 않죠. 두 사람은 이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서로 중내산에 다투는 와중에도 류자명은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채용을 찾아와 돈을 받아갔죠. 돈을 달라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둘 다 이해가 안 되네요. 한 번은 할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류자명이 거액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채용은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류자명의 돈을 마련해 주죠. 아니 대체 이 할머니는 수술을 몇 번이나 하는 걸까요? 거액을 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류자명은 또 4만 대만 달러, 한화 약 180만 원을 빌려갑니다. 이렇게 꾸준히 채용에게 받아간 돈을 류자명은 도박으로 다 탕진해버립니다. 9월 1일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은 류자명이 채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얼른 아이를 지우라고 화를 냅니다. 다음날 9월 2일 싸움은 밤새 이어졌고 말로 시작된 두 사람의 싸움은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채용은 류자명에게 제대로 된 직장도 잡고 아이도 낳아 기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류자명은 일할 생각도 없었고 아이는 더더욱 원치 않았죠. 류자명이 말을 듣지 않자 채용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거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지우지 않고 낳아 기를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류자명이 계단을 내려가는 채용을 쫓아 계단으로 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덩치도 크고 힘이 센 채용은 여자였지만 결코 힘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힘에서 밀린다는 걸 느낀 류자명이 벽에 장식으로 걸어둔 밧줄을 꺼내 채용의 목을 조릅니다. 채용은 더 강하게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맙니다. 이때 후두부에 큰 충격을 받죠. 그러나 이성을 잃고 흥분한 류자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용의 목을 다시 밧줄로 조릅니다. 결국 채용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범행 후 류자명은 채용을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옮기면 타살이 확실해질 거라는 판단에 생각을 바꾸죠. 그는 채용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게끔 현장을 꾸밉니다. 그리고 집안에 남아있는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채용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챙겨 도망치죠. 그가 왜 채용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챙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잠그는 치밀함을 보이죠. 류자명은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곧장 카지노로 갑니다. 잠시 카지노에 머물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바로 다른 도시로 도망가죠.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그는 여러 여성을 만나 잠자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그 돈으로 편안하게 생활했죠. 하여튼 여자 꼬시는 기술만큼은 정말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는 경찰에 쫓고 있던 당시에도 5명의 여성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류자명이 경찰에 체포될 때 그가 동생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 돈이 필요했던 류자명이 돈을 받으러 동생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경찰의 덜미를 잡히고 만 것이었죠.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에 류자명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합니다. 경찰은 채용이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그에 격분한 류자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09년 법원은 류자명에게 유기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유족과 합의를 본 결과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살인에 왜 15년형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류자명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